어머님이 계속 이렇게 나오신다면 저희도 다 방법이 있어요. 이제 빨리 결정해 주세요. 이 집 명예 저희한테 돌려주실 건지 마실 건지. 내가 그거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보고 얘기해 준다고 하지 않았니? 어머님이 오늘 안에 결정을 안 해주시면 저희도 다 방법이 있어요. 어머님 요양원에 모시는 것도 고려를 해보려고 해요. 방금 뭐라고 했니? 요양원?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네, 솔직히 어머님, 요즘 좀 위태로워 보이는 거 알고 계세요? 혼잣말도 막 중얼중얼 하시고 우울해 보이시기도 하고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저도 남편도 위태롭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결정을 안 하신다면 저희도 이렇게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를 위해서도 그렇고 어머님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머니 집에서 얹어 사는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명의를 넘겨주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기 집에 얹어 사는 주제에 집 명의를 서스럼 없이 원했던 며느리에게 천벌을 내린 박미숙님의 사연입니다. 어떤 사연일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미숙이라고 합니다. 검은 머리보다는 흰 머리가 희끗하게 올라올 쯤에야 돌아보니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결혼한 지 겨우 4년 만에 예기치 못한 사고로 남편은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고 저는 29이 되던 해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당시 아들은 겨우 2살이었고 장례식이 끝나고 친정어머니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품에 안겨 세상 모르고 잠든 아이를 보며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제 잘못이 아니었지만 마치 아들에게 죄를 진 사람 마냥 아들 얼굴을 바라보는 것조차 미안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만 흘리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살 길을 마련해야 했고 친정 부모님에게도 마냥 의지를 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때부터 어떻게든 먹고 살 방법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안에 있는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왕창 깨 먹기도 하고 타일 바닥을 밟고 미끄러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기에 손님들께 욕도 숱하게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저만 바라보고 있는 아들 때문에 욕을 먹어도 다쳐도 힘들어도 꿋꿋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한 후 월급을 받고 나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곤 했죠. 일을 해서 번 돈은 방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들에게 투자했습니다. 저를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기에 어느 날은 같이 일하는 주방 이모님께서 제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미숙 씨? 미숙 씨는 본인을 위해서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이야. 네, 그게 무슨... 아니, 맨날 같은 옷에 같은 신발만 신고 다니잖아. 미숙 씨 신발 밑창 다 떨어져서 덜렁거리고 있는 거 모르지? 어지간하면 신발도 좀 새 걸로 사 신고 옷도 좀 사 입고 그래. 그거 뭐 그렇게 비싸다고 아껴. 돈 아꼈다가 저승 갈 때 가지고 가게? 그냥 딱히 필요성을 못 느껴서요. 살아보니까 나한테 투자 안 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거 없더라. 내 말 똑똑히 새겨둬. 이런 조언을 듣고 나면 한편으로는 나를 위해서 돈을 써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들을 위해 돈을 쓰기도 부족한데 뭐하러 나한테 돈을 쓰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저렴한 옷을 사 입고 최대한 저렴한 신발을 사 신었고 아들에게는 최대한 좋은 것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저의 눈물 나는 노력을 알아준 듯 아들은 별탈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가끔은 제가 일하는 식당으로 찾아와 우직하게
일손을 돕기도 해서 다른 직원분들이 부럽다고 할 정도였죠. 아들 녀석 하나 참 듬직하게 잘 키워놨다는 소리를 들으면 밥을 안 먹어도 든든함이 절로 느껴졌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시간을 투자한 것이 헛되게 느껴지지 않았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아들은 사춘기를 조용하게 보냈고 학교도 무탈하게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은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기숙사에 들어가기 위해 집을 떠나면서 어찌나 제 걱정을 하던지 기차를 타러 가는데도 몇 번을 뒤돌아보고 나서야 발을 뗄 정도였습니다. 항상 딱 달라붙어 살다가 떨어져 살려니 적응이 잘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이 매일같이 안부 전화를 해준 덕에 공백을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점심밥은 챙겨 드셨죠? 다른 건 몰라도 밥은 꼭 챙겨 드셔야 돼요. 그럼 당연히 밥 잘 챙겨 먹었지. 우리 아들도 안 굶고 잘 먹고 다니고 있지. 학교 수업은 어때? 친구들하고는 사이좋게 지내고 있고. 당연하죠. 제가 누군데요? 저는 항상 엄마 걱정만 하고 있어요.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아들은 제게 마치 딸 같은 존재였습니다. 살갑고 애교도 많고 착하고 저를 참 잘 챙기는. 옆에 두면 외로운 줄 몰랐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즐거운 아이였죠. 시간이 흘러 아들은 졸업 후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숙사에서 원룸 자취방으로 옮겼고 또 새로 회사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들은 연락해 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서운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어요. 매일같이 연락을 주다가 또 안 주면 괜히 기분이 싱숭생숭하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해했습니다. 아들이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연락을 하는 거나 혹은 찾아와 주지 않는 걸로 서운함을 토로하지는 않았죠. 아들도 바쁜 시간을 쪼개어 틈틈이 제게 짧게라도 전화를 해주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주말에 집에 오겠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에 오지 않은 지 6개월이 넘어가는 시점이었기에 집에 온다는 말이 어쩜 그렇게 반갑던지요. 그래서 저는 그날 무리해서 진수성찬을 차려 놓았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돼지갈비찜하며 오징어 숙회하며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상을 차렸죠.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집으로 들어온 아들을 보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옆에는 낯선 아가씨가 한 명 서 있었거든요. 찬서가, 옆에 있는 아가씨는 누구니? 처음 뵙겠습니다. 윤홍주라고 합니다. 어머니, 제 여자친구예요. 오늘 정식으로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데리고 왔어요. 괜찮죠? 그래, 괜찮고 말고 어서 들어와요. 얘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올 거면 데리고 온다고 언질이나 좀 해주지. 놀랐잖아. 별안간 찾아온 아들의 여자친구에 저는 살짝 긴장을 했습니다. 아들이 여자친구가 있는 줄도 몰랐고 이렇게 데리고 올 거라는 생각은 더더욱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밥 한 공기를 덮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가만히 지켜본 아들의 여자친구는 참으로 단아해 보였습니다. 밥도 소리내지 않고 얌전하게 꼭꼭 씹어서 먹고 음식 칭찬도 적절하게 해주고 딱히 별말은 하지 않았는데도 행동이나 말투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들과 같은 직장을 다니다가 서로 호감을 느끼고 만나게 됐고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에 저는 단박에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아들도 어차피 결혼 정년기이기도 했고 이렇게 얌전하고 예쁜 아가씨라면 분명히 둘이 잘 살 거라 생각했기에 딱히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사천리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 가장 크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신혼집이었지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요즘 집값이 무척이나 비싸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사회 초년생인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대출금도 버거웠거니와 아파트를 살 돈도 없었고, 요즘은 전세 사기다 뭐다 워낙에 말도 많았기에 전세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도 매우 망설이더라고요. 아들의 자취방에서 신혼을 시작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고민하다가 두 사람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너희만 괜찮다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지내는 게 어떠니?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아니, 어차피 집값이 떨어질 일은 없을 거고, 너희가 원하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데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돈도 모아놓고, 대출은 최대한 적게 받아야 할 텐데, 돈 모아놓으려면 우리 집에 살면서 알뜰살뜰 모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언젠가 분가를 하게 되더라도 말이야. 어머님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어머님께 괜히 민폐 끼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돼서요. 얘는 정말 별소리를 다 한다. 가족끼리 한 지붕 아래 같이 사는데 민폐고 뭐고 할 게 뭐가 있다고 그러니. 그런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몸만 들어와 몸만. 어차피 나 혼자 사는 집이라 방은 넘쳐나니까. 그런 결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저희 어머니한테 진짜 잘하겠습니다. 맞아요. 저희한테 집을 내어주신 만큼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어머님께 잘할게요. 아이들이 잘해주는 건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엄마 된 마음으로, 그리고 시어머니가 된 마음으로 아들과 며느리가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하기를 바래서 이런 제안을 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저희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았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저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들이야 평생을 저와 함께 살았기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며느리는 아직까지 낯선 식구인데 저와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을까 마음이 쓰였거든요. 그런데 걱정했던 거랑은 달리 며느리는 정말 빠르게 적응을 해줬습니다. 저한테 음식을 배우려고 하기도 하고, 집안 청소를 도우려 하기도 하고, 반찬을 만드는 것,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저한테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애살 있게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안 좋게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니 저도 덩달아 신이 나서 며느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줬습니다. 자, 김치는 이렇게 담그면 더 맛있어. 여기 안에 들어가는 속재료들도 엄청 중요하고. 와, 저는 김치는 김장철에만 담그는 줄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작게도 만들 수 있구나. 되게 신기해요, 어머님. 저 한 입 먹어봐도 돼요? 그럼, 자, 너는 입이 작으니까 작은 것 찢어서 먹여주마. 아, 해봐. 진짜 맛있어요, 어머님. 사서 먹는 거랑은 차원이 틀려요. 저도 나중에 어머님처럼 김치 한번 담가 봐야겠어요. 요즘 들어서 다시 느끼는 건데, 여기 들어와서 살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어머님이 이렇게 많은 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나도 너희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한 게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찬석이 떠나고 나서 이 집이 영횡했었는데 이제는 사람 사는 소리로 가득하니까 나도 활기가 넘치는구나.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고들 하지만 저는 좀 달랐습니다. 적적하던 집안 공기가 따뜻하게 바뀌었고 이제는 정적이 아니라 제잘거리는 말소리로 집이 가득 차니 세상에 이런 행복이 또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몇 번의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부터 그 행복은 점차 작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직장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이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의 변화 따위가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퇴근하고 들어오는 며느리에게 밥을 먹었냐고 물어봐도 퉁명스럽게 짧은 대답만 하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린다던가, 밥을 차렸는데 안 먹겠다고 말을 한다던가, 이런 행동들이 서운했다기보다는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있어서 소가리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신경도 쓰였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생글생글 잘만 웃는 걸 보아하니 그건 또 아닌 것 같았고, 혹시나 제가 뭔가 며느리의 심기를 거슬리게 한 것이 있나 떠올려봐도 별 다른 건 없었습니다.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건지 좀 알고 싶었지만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어서 일단은 말 없이 계속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며느리의 태도는 달라져 갈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이 주말 출근을 하고 며느리랑 같이 아침을 차려서 먹고 있는데 제가 앞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어서 입을 떼려던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고,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전화를 받으러 안방으로 쏙 하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간만에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으로 아침밥상을 준비했는데 손 하나 대지 않은 걸 보고 누군가 마음을 바늘로 쿡쿡 찌르는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며느리는 정확히 2시간 동안 방 안에서 통화를 하고서 다시 거실로 나와 다 식어 빠진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며느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누구 전화길래 밥 먹던 것도 마다하고 방에 들어가서 통화를 해? 아, 친구예요, 친구. 오랫동안 못 본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랑 통화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서. 그래도 밥은 다 먹고 들어가야지. 시엄마랑 밥 먹고 있다고 말하고. 에이, 어떻게 그래요. 해외 사는 친구인데 언제 또 전화가 될지 알아서. 며느리는 마치 제가 예민하다는 듯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말 못할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오랫동안 못 본 친구는 중요하고 같이 사는 가족인 시어머니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로 들렸거든요. 이렇듯 며느리는 아들의 앞에서는 콧소리를 내면서 제 앞에서 팔짱을 끼는 행동도 스스럼 없이 하곤 했지만 저랑 둘이 있을 땐 그저 감정 없이 무미건조하게만 대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는 건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이런 상황을 아들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저는 문제점을 오로지 저에게서 찾으려고 했거든요. 행동 하나하나를 되짚어 보면서 며느리에게 말실수라도 하나 한 게 있는지, 아니면 감정이 상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게 있는지 몇 번, 아니 몇백 번이고 되짚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며느리에게 잘해준 기억밖에는 없었어. 며느리의 행동에 더욱 의구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언제 한 번은 며느리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길래 제가 다가가서 도와주려 하니 억지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주방이 좀 좁아서요. 이렇게 둘이서 나란히 서면 공간이 좁아서 설거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서 하는 게 훨씬 낫잖니. 그리고 맨손으로 설거지를 하면 나중에 손이 다 트니까 고무장갑을 끼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어머님.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잠깐만 좀 나와 주시겠어요? 저를 방해되는 사람 취급하는 며느리에 한 번 더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여기 나란히 서서 같이 설거지를 했었는데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해놓고서 이제 와서 자리가 좁네 어쩌네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본인을 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네 친구들은 다들 시집살이를 하는데 본인은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도 시집살이를 안 한다는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내뱉더군요. 뭔가 며느리는 제가 잘 해주는 것을 너무도
당연히 여기고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딱 이런 상황에 쓰는 말이구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나날이 달라지는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마음 속으로 은근히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변할지 전혀 예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으니 스트레스도 적지 않게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꾹 참고만 있어야 하나 싶었죠. 그렇게 무언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스스로를 힘들게 하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을 꺼내는 겁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응, 그래, 뭔데?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 방 말인데요. 지금 쓰시는 큰 방 말고 옆에 작은 방으로 옮기시면 어떨까요? 아까 들어가 보니까 햇빛도 잘 들고 겨울에도 크게 추울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어머님은 혼자 쓰시는 거고 저희는 둘이 쓰는 거니까. 아무래도 저희 두 사람이 큰 방을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며느리의 당당한 요구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고 벙찌고 말았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큰 방은 이사를 오면서부터 쭉 써 오던 방이었고, 그 안에 모든 추억들이 고스란히 놓여 있었거든요. 아들의 졸업 사진부터 시작해서 어릴 적 사진들도 있었고, 서랍장 안에는 중요한 것들이 모두 들어 있었기 때문에 방을 옮겨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쉬이 어렵다는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아들이랑 며느리가 언제까지 저와 함께 살지 알 수가 없었고, 나중에 며느리가 임신이라도 하게 되어 손주가 태어난다면 방 사이즈가 큰 게 낫지 않을까 싶더군요. 한참을 고민하던 저는 결국 싫다는 말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옆방으로 짐을 천천히 옮기는데, 옮기다 보니 제가 아끼던 책이 없어져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젊었을 적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읽어오던 책인데 어디 갔나 싶었죠. 제가 이리저리 뭔가 찾는 모습을 보이니 며느리가 다가와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뭐 찾으시는 거 있으셔요? 너 혹시 파란색 표지로 된 책 본 적 없니? 좀 오래된 책이기는 한데 내가 아끼는 책이거든. 지금도 꾸준히 읽고 있었던 건데 내가 마지막으로 읽고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구나. 아, 그거요? 그거 어머님 지금도 읽으시는 거였어요? 너무 낡고 해져 있어서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는데 죄송해요. 제가 같은 걸로다가 하나 새로 사드릴게요. 며느리의 당당한 말에 저는 대꾸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 있는 거면 당연히 시어머니 물건이다 생각하고 건들지 않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남의 물건을 제 물건 마냥 함부로 버려대는 며느리의 태도를 보고서 저는 설명을 해 주어봐야 의미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작은 방을 쓰고 아들 내외는 큰 방을 쓰면서 지내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제게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집안의 살림은 모두 자기가 맡겠다는 것이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러쿵 저러쿵 불평불만만 늘어놓던 며느리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건지,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건지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는 웃으면서 제 건강을 걱정해 주더군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는 게 눈에 보이니 저 대신 열심히 집안을 위해 일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지육신 멀쩡하고 기력이 떨어진 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어느 날은 장도 자기가 스스로 봐오고 청소도 스스로 하고 빨래도 돌리고 설거지도 알아서 척척 해내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정신을 차린 건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의문스러운 나날들이 흘러가고 있던 어느 날 며느리는
제게 또 다시 뜬금없는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연금 통장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응, 통장이 있기는 하다만, 왜? 어머님만 괜찮으시면 제가 앞으로 통장 관리까지 다 해드리려고 해요. 뭐, 내 통장을 네가 왜 관리해 줘? 요즘 노인분들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그런 전화가 오시면 혹시라도 통장 들고 은행부터 가실까 싶어서 제가 신경이 계속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미리 관리를 좀 해드리려고요. 다시 한번 말문이 턱 하고 막혔습니다. 아니, 말문이 막혔다기보다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시부모의 자산 관리를 해주는 며느리가 있다는 이야기는 어렴풋이 듣긴 했는데, 며느리가 이런 제안을 하니 도무지 신뢰가 가질 않더라고요. 몇 달간 보여준 행실이 있는데 어떻게 섣불리 저희 통장을 맡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런 저의 생각과 불안까지도 모두 간파한 듯 저를 붙잡고 부탁이 아닌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계산 같은 건 아주 철저하게 하는 타입이라며 자기를 믿고 통장을 맡기면 내역 같은 것도 파일에다가 딱딱 정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자산을 관리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어디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통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줬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며느리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들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지만 아들 역시도 요 근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야근을 하고 집에 늦게 들어왔으며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해 보였습니다. 대화를 할라치면 인상을 찌푸리며 말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가곤 했기에 이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아들에게 스트레스만 얹어주는 꼴이 되진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며느리를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를 대하는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믿어볼만 하지 않을까. 너무 과한 의심은 화를 부른다며 애써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됐다는 것을, 초장에 바로 잡아야 했다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도장이 필요한 일이 있어서 서랍 속에 있던 인감 도장을 찾는데 가만히 제 자리에 있어야 할 인감 도장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인감 도장은 중요한 거라서 분실을 하면 아주 큰일이 나는데 그게 없으니까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온 집안을 다 뒤져봐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밖에 외출을 했다가 나도 모르는 새에 흘렸나 아니면 가구 밑으로 들어가 버렸나 싶은 생각을 하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며느리에게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아가, 혹시 내 인감 도장 못 봤니? 저기 서랍에 넣어두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아서 말이야. 너는 혹시 봤나 싶어서. 아, 어머님 인감 도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전에 제가 어머님 통장 가지고 오면서 같이 가지고 왔어요. 괜히 어머님이 들고 계셨다가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서요. 인감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가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안전하게 잘 보관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어머님. 저는 절대로 잃어버릴 일 없고 밖에 가져나갈 일도 없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만 주세요. 바로 드릴게요. 며느리는 웃고 있었지만 묘하게 이질적인 느낌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왜 인감 도장을 가지고 간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인감 도장을 어디다가 넣어놨는지도 말을 해주지 않는 탓에 참 답답했죠. 며느리가 집을 비운 틈을 타서 서랍도 뒤져보고 화장대도 뒤져봤지만 어디에서도
저희 도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는 이 집의 집주인이 아니라 마치 얹혀 사는 객식구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주인 마냥 행세를 하고 있고 저는 힘없이 얹혀 사는 그런 꼴이 되어버린 것만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감정 낭비와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애써 참고 살았지만 이따금씩 감정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아들과 며느리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이었기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봄바람이 완연하게 불어오던 어느 날, 며느리가 거실에 앉아서 제 눈치를 힐끗 보며 계속 우물쭈물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대로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너 나한테 무슨 할 말 있니? 할 말 있으면 당당하게 해라.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지 말고.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요즘 들어서 문득 생각한 건데, 이 집 명의를 저희한테로 돌려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게 무슨 소리냐? 집 명의를 너희 앞으로 돌려달라니. 게다가 찬석이 단독 명의도 아니고 너희 명의로 돌려달라는 거면 너랑 찬석이 공동 명의로 해달라는 소리냐? 네. 아무래도 저희가 집 구해서 나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도 같고, 대출을 받기에도 지금 상황이 조금 빠듯해서요. 괜찮으시다면 어머님께서 저희 두 사람 공동 명의로 해서 명의를 넘겨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물론 사는 건 지금처럼 살고요.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집 명의만 바뀌는 거예요. 뭔가 가슴속에서 턱하고 커다란 것이 걸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감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명의를 이전해달라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며느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위한 거라는 둥, 좀 더 어머님께 잘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는 둥.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올리 만무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들은 저한텐 조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들어오면 셋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말했고, 며느리는 그날 저녁 퇴근한 아들을 붙잡고서 저를 설득하라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님께 얘기 드렸는데, 어머님께서 자기랑 이렇게 셋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하셔서, 집 명의 이전에 대한 이야기 말야, 자기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어머니,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가볍게 명의만 이전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명예 이전해 주시면 저희도 지금보다 더 어머니 잘 모실게요. 그리고 예전부터 이 집 저한테 물려주실 거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더 빨리 준다고 생각하셔요. 그거 말고는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집을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걸 굳이 지금 해야 하나 싶었죠. 그래서 저는 고민을 좀 해보겠다고 말했고, 다음 날부터 며느리는 계속해서 하루에 두세 번씩 이 이야기를 제게 꺼내며 저를 구슬리려 노력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을 좀 해보겠다면서 대화를 미루곤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동안 얼굴을 못 보고 지냈던 친구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는데, 제가 집에 없다면서 며느리가 친구를 쫓아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외출을 한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고, 며느리는 이 일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친구는 너무 황당하고 불쾌했다고 제게 말을 해줬고, 저는 그런 친구에게 연신 미안하다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그날 이후부터
저를 꾸준히 감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짧게나마 마트에 가려고 해도 어머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하고 따라붙으려고 하질 않나. 이웃들이 집에 먹을 걸 가져다 주려고 초인종을 눌러도 제가 없다는 말만 하고 그냥 보내버리질 않나. 제 멋대로 행동을 하는 날들이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가면 갈수록 더욱 줄어들기만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아들과 상의를 하고 싶어서 말을 걸면 귀찮은 티를 냈고 나중에 대화를 하자는 말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더군요. 저는 이 상황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소가리만 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잠자코 생각을 해보니 이 집에서 점점 제가 지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방도 아들 내외에게 뺏겨 제 통장과 인감 도장도 며느리가 가지고 가. 이제는 하다 못해 집 명의를 이전해 달라고 부탁을 한답시고 사람을 감시하려 들지를 않나. 솔직히 말하면 제 자신을 잃어가는 것 같아서 조금씩 우울감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는 제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어머님, 언제까지 결정을 미루실 거예요? 어머님이 계속 이렇게 나오신다면 저희도 다 방법이 있어요. 이제 빨리 결정해 주세요. 이 집 명예 저희한테 돌려주실 건지 마실 건지. 내가 그거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보고 얘기해 준다고 하지 않았니? 어머님이 오늘 안에 결정을 안 해주시면 저희도 다 방법이 있어요. 어머님 요양원에 모시는 것도 고려를 해보려고 해요. 방금 뭐라고 했니? 요양원?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네. 솔직히 어머님, 요즘 좀 위태로워 보이는 거 알고 계세요? 혼잣말도 막 중얼중얼 하시고 우울해 보이시기도 하고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저도 남편도 위태롭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결정을 안 하신다면 저희도 이렇게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를 위해서도 그렇고 어머님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아무리 집이 받고 싶어도 그렇지 어떻게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다는 소리를 할 수가 있나요? 저는 요양원에 들어갈 정도로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정신도 말짱한데 말입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제게 그런 말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아들에게도 달려가서 제가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미주알 고주알 주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막 혼잣말을 했다느니 갑자기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눈물을 터뜨렸다느니 모든 말들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었죠. 놀랍게도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말을 해주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귀찮은 상황은 피하고 싶어서 입은 열지 않는 대신에 자기 아내 말을 더 믿는 듯 했죠. 그래야 일이 쉽게 풀릴 수 있을 테니까요. 제가 저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도 모르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죽여 울었습니다. 하염없이 흐느껴 울다가 방구석에 있는 서랍장 문을 열어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저의 평생이 적혀 있는 낡은 일기장 안에는 그동안 제가 겪어왔던 일들과 함께 지난 날의 기록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경의 변화가 찾아올 때마다 기록했기에 일기장은 어느새 페이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어요. 저는 그 안에 그날 있었던 일들과 저의 감정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빼곡히 담아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로 인해 제가 모르고 있었던 추악한 진실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숙 고객님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만 은행에서 저한테 무슨 일로 전화를... 다름이 아니라 고객님 명의로 대출 서류가 한 통 접수가 되어 연락을 드렸습니다. 대출이요.
저는 대출 신청을 한 적이 없는데요. 네, 저희도 검토를 해봤는데 여러모로 이상한 부분들이 많아서 혹시 대출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의사가 반영이 되셨을지 아니면 혹시라도 도장이나 통장을 도난당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린 거예요. 젊은 여자분께서 오셔서 어머님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몸이 불편해서 제가 대신 왔다면서 위임장까지 들고 오셨거든요. 그 말에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출을 신청한 적도 없고 대출을 받아달라고 한 적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은행 직원의 말대로라면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며느리였기에 며느리가 직접 대출을 받으러 간 것 같았습니다. 제 통장과 도장을 사용해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를 했다는 걸 알고 나니 화가 머리 끝까지 뻗치더군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한없이 고민을 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며느리는 집을 비운 상황이었기에 당장에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우선 아들에게라도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들이 일찍 집에 왔더군요. 야근도 하지 않고 해가 떠 있을 때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온 것은 처음이었기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표정이 사색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너 무슨 일 있었니? 얼굴 표정이 왜 그래? 어머니, 왜 저한테 미리 말씀 안 해주셨어요? 응, 뭘 말하는 거냐? 이거요. 와이프가 어머니한테 막대하고 있다는 거 왜 말씀 안 해주셨냐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왜 다른 사람 입으로 들어야 하는 건데요? 아들은 제 앞에 핸드폰을 소리나게 탁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녹음된 파일이었는데 바로 이웃집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께서 며느리가 무지막지한 욕설을 하는 걸 보고서 너무 놀라 녹음을 해 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 마주친 아들에게 이걸 보여준 것이었죠. 며느리는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들을 적나라하게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의 욕도 있었고 제 욕도 들어 있었죠. 아들도 알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와이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몸을 부들부들 떨며 눈물을 흘렸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들의 어깨를 쓸어주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며느리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 사실대로 모두 털어놓고서 저의 일기장도 내밀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모르고 있던 모든 진실들을 알고 난 이후 충격적인 표정을 짓더니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고 있는 아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실체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오랜만에 전화를 한 친구가 제게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얘 혹시 너희 며느리 이름이 윤홍주 맞아? 응. 네가 내 며느리 이름은 어떻게 알아? 아이고, 내가 너 메신저 프로필 사진 보기를 잘했지. 어쩐지 이상하게 보고 싶더라니. 너희 며느리 유명한 사람이야. 게다가 초혼도 아니고 너희 아들이랑 재혼한 거고. 뭔 소리야. 재혼이라니. 혼인신고할 땐 별말 없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혼인신고도 안 하고 그냥 같이 살기만 했던 걸로 기억해. 그때 당시에 너희 며느리 시어머니가 나랑 아는 사이였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며느리랑 기싸움을 한다고 그렇게 한탄을 했어. 집 명의를 내놓으라고 시어머니를 들들볶고. 그래서 내가 아휴. 참 별난 게 들어왔다 했는데 얼마 안 가서 헤어졌다고 하더라고. 저 정말 우리 며느리 맞아. 다른 사람이랑 착각하는 거 아니고? 예. 너는 나 기억력 좋은 거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하니. 게다가 윤홍주라는 이름이 흔한 것도 아니고. 내가 혹시 몰라서 그 시어머니였던 언니한테 받아놓은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거 지금 보내줄게. 한번 확인해 봐봐.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니겠지, 아니겠지, 동명이인이겠지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확인했을 때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보내준 사진 속의 주인공은 저희 며느리가 맞았거든요. 그때서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행동을 해왔고, 나 말고도 피해자가 또 있었다는 것을. 친구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건지 입을 다물질 못하더라고요. 충분히 그럴만 했습니다.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나는 일도 아닌데 본인에게 생겼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얘기를 들은 저도 실감이 잘 나지 않는데 말입니다. 아들은 마른 세수를 몇 번 하더니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와이프 들어오면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이대로 눈 감아주고 넘겼다가는 정말 더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나도 너랑 똑같은 생각이다. 어차피 증거들은 다 모아놓았으니 본인 입으로 이실 찍고 하게만 만들면 되겠지. 이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흐름을 제대로 끊어버려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해가 질 때쯤 집으로 들어왔고, 저는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거실로 며느리와 아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서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정적을 지켰습니다. 며느리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눈치만 이리저리 살피고 있었으며, 아들은 조용히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먼저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렸고, 3분쯤 지나자 아들이 종이 서류 하나를 며느리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뭔지 알아? 여기서 당신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뭔데? 설명을 해줘야 알지. 그래, 당신이 모른다고 말하니 내가 친절하게 설명해 줄. 이거 당신이 우리 어머니 통장이랑 인감도장 가져다가 은행 가서 대출 받으려고 작성한 서류야. 위임장도 허위로 만들어낸 거지. 우리 어머니는 대출 받을 생각도 없었는데 몸 불편한 사람이라고 대신 대출 받으러 왔다고 말이나 하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찬석 씨. 그리고 이거 말고도 더 있어. 온 동네방네 사람들 앞에서 내 욕이랑 어머니 욕이랑 아주 신나게 했더라. 당신 목소리 당신이 한번 들어봐. 아들이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재생시키는 순간 며느리의 상스러운 욕설이 온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까 전에 들었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듣는 것처럼 심장이 미친 듯이 벌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놈의 욕설은 들어도 적응이 안 됐고 마음이 진정이 안 되더군요. 며느리는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한 듯 당황한 표정으로 눈을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변명할 거리를 생각했을 겁니다.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열심히 머리를 쥐어짜내고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었겠죠. 하지만 며느리가 빠져나갈 구멍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변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들어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건 그냥 속상해서 나 혼자 넋두리 하듯이 말한 것일 뿐이야. 저걸 누가 음침하게 녹음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속상해서 한 말이라고. 당신도 막 너무 화나고 열받으면 혼자서 소리도 지르고 할 거 아니야. 그런 거라고 생각해줘. 오해야 정말. 그래? 그럼 이것도 오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건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써오셨던 일기장이야. 이 안에 당신이 했던 짓들이 세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어. 이것도 어디 한번 설명해봐. 아들이 저희 일기장을 펼쳐서 며느리 앞에 내밀자 며느리는 그제서야 얼굴이 잔뜩 사색이 되어 굳어졌습니다. 본인이 한 일들을 제가 기록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며느리는 눈물을 쏟으며 피해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집살이가 힘들었다는 한탄부터 시작해서 아들이 없었을 때 제가 본인을 괴롭혔다는 거짓말도 서슴없이 내뱉었고 심지어는
제가 본인에게 손까지 댔다고 주장을 하더군요. 모두가 저의 잘못으로 인해 본인이 어긋나게 됐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듣고 진짜 기도 안 찼어요.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읍소를 모두 들은 아들은 콧방귀를 뀌며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도 적당히 치는 게 좋을 거야. 언제까지 우리가 속아 넘어가 줄 거라 생각했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야. 당신, 내가 솔직한 게 좋다며. 그래서 결혼한 거라며. 하늘에 대고 맹세도 할 수 있어. 내가 거짓말 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내가 좋게 말할 때 그만하라고 했잖아. 거짓말 좀 그만 쳐. 나랑 우리 어머니 바보 아니야. 그리고 당신 거짓말 친 대가 톡톡히 치르게 될 거니까 각오하고 있어. 며느리는 아들의 고함 소리를 듣고 놀라서 딸꾹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으로 흘린 눈물이다 보니 눈도 빨개지지 않았고 눈물도 제대로 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화가 가라앉지 않은 아들은 며느리의 팔목을 잡고서 집 밖으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 며느리의 짐을 대충 싸서 밖으로 내던져 버렸죠. 한동안 며느리의 우는 소리, 벨 누르는 소리,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반복해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를 그렇게 난동을 부리니 이내 조용해지더군요. 그리고 아들은 다음 날 날이 밝는 대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했던 행동들이 정말 위법 행위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더니 죄질이 나쁘다고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의 인감을 함부로 써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부터가 우선은 큰 잘못이었고 위임장도 조작을 했기 때문에 확실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자 아들은 망설임 없이 며느리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잡혀온 며느리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조사 과정에서 저희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각종 사기를 치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저희 집에 며느리를 들인 게 아니라 꾼을 들이고 살고 있었던 거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온 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며느리는 해당 건으로 처벌을 받은 전적은 없었지만 죄질이 워낙에 나쁜 데다가 시어머니인 저의 인감도장을 훔쳐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것이 너무 크게 작용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며느리는 즉시 억울하다며 항소를 했지만 곧바로 기각을 당해버렸죠. 도주 우려가 있었기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며느리는 판결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수감이 됐습니다. 더불어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 신청도 넣어두었습니다. 며느리가 깜빵에서 나오고 나서도 저희 가족을 찾아오지 못하게 말이죠. 재판이 끝나자 아들은 제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왜 진작에 알아볼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정말 못난 아들이죠. 못났다니. 나는 너를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 너도 몰랐잖니. 너희 와이프가 그런 짓을 하고 있었을 줄. 나는 굳이 우리 식구 사이에 잡음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꾹 참고 살았던 거였어. 앞으로는 어머니한테 더 집중하면서 살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드릴게요. 꼭이요. 저는 말 없이 아들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저희 식구는 이 일로 인해서 비록 많은 걸 잃었지만 동시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일이 마무리된 후 제게 제법 큰 돈을 보내줬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으니 제가 그동안 고통받으면서 지냈던 비용을 자기가 보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며느리에게는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없으니까 본인이 모아온 돈을 깨서 드리는 거라는 말에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민을 좀 하다가 그 돈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주는 돈이었기도 하고 실제로 많이 힘들기도 했으니 이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소란스럽던 시간은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흘러갔고
저희 두 사람이 받은 마음의 상처는 천천히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독립을 하지 않고 여전히 저와 함께 살고 있고 누구보다 평범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사를 하다가 별안간 아들이 조심스럽게 제게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어머니, 사실 저 요즘 만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응,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누군데? 친구에게 소개를 받은 사람인데 사람이 정말 착하고 진중해요. 어머니께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요. 전 와이프랑은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정말로.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땐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또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마음이 쓰이기도 했고, 이미 한 번 전적이 있으니까 착하다는 이야기도 솔직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본색을 드러낼지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만난 아들의 여자친구는 아들의 말대로 악함이 없이 정말 선하고 진중한 아가씨였습니다. 아들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알고 있으며 그 상처까지 끌어안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저는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은 진심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울상을 짓는 것도 짜증을 내는 것도 아닌 진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야 진정한 제 짝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는 동네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집에서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기에는 좀 아쉽기도 하고 해서 뭔가 좀 더 실용성 있는 일을 찾다가 이 일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건 세상엔 참 많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만 이런 기상천외한 일을 겪은 줄 알았는데 노인회관에서 봉사를 하다 보니 저마다 다들 기가 막힌 사연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얘기들을 잠자코 듣고 있으니 이런저런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사연을 통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늙었다고 마냥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로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 뜨고 코 베인다는 속담처럼 언제 어느 때 나의 것을 빼앗길지 모르니 정신을 꼭 붙들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번 당한 경험을 양분 삼아 저의 것, 그리고 아들의 것까지 함께 지켜가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부디 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당하지 않는 삶, 나 스스로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